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되돌린 것 같은데 무슨 이 반전의 계기가 있었나요? 데이터나? 일단은 증시가 왜 빠졌나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또 해소가 되면 그러면 또 이것도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증시 하락 요인부터 좀 짚어보겠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기 침체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게 조금 걱정이 됐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가 뭐 이제 엔비디아 뭐 애플의 일회성 이슈 뭐 버펫이 애플을 팔았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이 납품이 좀 지연될 거다 뭐 이런 이슈들이 요런 한 세 가지 이슈들이 이제 크게 작동을 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침체 공포라는 부분만 우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소음이었다. 시장 전체 시장은 사람의 심리를 흔들고 투자 자체를 흔드는 소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양국의 금리의 동향 그리고 양국의 환율의 동향 등 이 매크로 가격 동향에 따라서 청산의 규모는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항상 모든 이슈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진짜 안 좋은 이슈가 차지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뭐 엔비디아의 납품 지연, 그다음에 애플의 버핏 블랙웰 이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라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상당 부분 증시를 약세로 만들었던 상당 부분의 이유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있다. 강한 반등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이슈가 필요하진 않았다. 그냥 네. 심리가 우리가 오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로 이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약세 요인들이 상당 부분 제거된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제가 지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8.15에서의 방송이었는데 그때도 현재의 조정 국면이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주도주의 펀더멘탈의 훼손 요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외적인 요인들로 그러니까 하락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미국의 여러 뉴스들 보니까 경기 침체 뉴스는 가짜 뉴스였다. 뭐 이런 헤드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이거 경기 침체 공포는 좀 오버였다. 네. 이건 잘못된 거였다.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슈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네. 생각 밖으로 한 145엔까지 내려가던 급락하던 강세를 띄우던 것이 이제 다시 한 150엔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엔화가 그 약세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오르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은 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하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에 따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크로가 더 중요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고 더 커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찝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나치게 약했던 엔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후로 엔달러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나친 엔화의 약세는 사그러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이유는 오히려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딩은 추가로 청산할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양국의 금리차가 그렇게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앞서 이제 경기 침체 소음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의 경기 상황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시장이 미국은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정하면서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 정도의 둔화는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있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불안했던 이유는 고용 쇼크 때문에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보다 훨씬 더 가파른 가파른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나왔죠. 그러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ISM 서비스업 지수의 하부 지수라고 하는 고용 지수도 되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CPI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CPI 같은 경우가 조금 오히려 상승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 물가라는 것도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니까 만약에 물가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리세션이 진짜 심하구나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상하는 기조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뭐 혹자들은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설명합니다만 실제로 이번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자동차가 리바운드를 강하게 한 것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도 그냥 소소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갑자기 다시 좋아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원래 시장이 상승하면서도 예상했던 경로들이 있는데 그 경로들 수준으로 미국 경기는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새벽에 오히려 어저께 일본 GDP가 좋게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엔달러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소매 판매까지 다 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가 진짜 걱정했던 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였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이런 걱정들이 그러면서 경기 침체 위험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한 지금 시점 대세 상승장 이것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다음부터 대세 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 안 될 수도 있는 분수령에 있고 대치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2주의 기간을 경고하면서 이제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제 빠른 회복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도주군의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뭐 실적이 쇼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축소돼서 발표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주도주군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소음과 수급 이슈로 발생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대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 걸 어떡하냐 이럴 때 계속해서 대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세가 유지되려고 한다고 하면 아주 빠른 회복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주 빠른 회복세가
실제로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게 인식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V자의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세 상승 기조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지수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의 수준을 보게 되면 결국 첫 번째 조정 구간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시점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갖가지 이슈들이 나왔던 시점 2차 하락은 빠르게 V자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 레벨까지 회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실제 핵심 주도주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대세에서는 아직까지 큰 훼손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사실상 가장 한 이틀 정도 먼저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글로벌 우리나라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반도체 대비해서도 사실상 낙폭이 가장 작았고 회복폭은 가장 또 높은 쪽에 속해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추세를 좀 길게 뽑아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추세에 대한 훼손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이번의 회복으로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내부에서 핵심 주도주군들도 나름의 긍정적인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비단 엔비디아 하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빅테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빠진 주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이 없었고 박스권의 형태만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늘 이야기하지만 주도주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시장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주에서도 메타 같은 주식도 있고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이 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는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큰 조정이 있고 나면은 시장 색깔이 바뀐다고 하죠. 이제 네. 주도주의 그 변화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번 조정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 느끼고 있나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AI 주도주가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큰 관점에서는 시장의 색깔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주도주 군 내에서 약간의 미세 조정과 흐름의 변화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부터 생각을 해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보여드렸던 엔비디아로의 쏠림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똑같은 미국의 반도체를 보더라도 AR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요 정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퀄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하고 요 정도 수준의 반등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까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는 엔비디아로의 쏠림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 흐름에서도 보면 기존까지는 이번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빅테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가장 시장을 크게 리드하는 그런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였는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요 정도 수준의 회복이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복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가장 낙폭이 크지 않았던 메타의 흐름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주도주의 컨셉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주도주 안에서 어떤 게 1순위가 될 거냐의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의 집중이 더 강해지고 있고 빅테크에서는 뭐 메타나 애플,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흐름에서 메타나 애플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미세 조정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엔비디아 중심의 그 주도주가 아직도 계속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소매 판매 좋게 나오니까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막
워렌 버핏이 화장품을 샀대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추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월마트도 그렇고 뭐 스타벅스니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근데 월마트 고유의 상승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나머지 유통 주식들 홈디포 같은 경우 보시면 한 요 정도 상승이거든요. 네, 동종업 중에 로우도 요 정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심이 간다는 나이키 같은 주식 보면 나이키. 네. 추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이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식들이 시장의 주도주의 관점이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그리고 않나. 아직 추세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어렵네요. 반등이죠. 반등 정도. 네네. 저기서 정말 저항선을 꿇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나봐야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주군의 기본적인 관점은 색깔 자체는 큰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세 상승 장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확 정말로 다시 강세장이 왔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때는 언제가 올까요? 네, 일단은 빠른 V자 상승이 지금 복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른 V자 회복이죠. 이게 다시 고점을 뚫고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진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럴 걸 완전히 낙관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제 이게 저도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념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기간 조정. 이제 그게 저한테도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제가 우선 생각 드는 건 그래도 기간 조정이 좀 충분히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수에서 고가갱신하는 흐름을 여기서 예상하기보다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 주도주들이 지금까지 V자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회복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어떤 강세 전환 시그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바로미터는 앞서 오늘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메타인 것 같습니다. 메타가 여기서 고가갱신을 하는 아주 강한 강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롱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은 의외로 그냥 V자로 빨리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메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는 기간 조정의 관점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다음 주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갖고 예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상하면 맨날 틀리니까 그거는 예상보다는 지금 현상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아직 롱사인이 종목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그 롱사인이 나왔을 때 진짜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자. 그리고 그럼 어떤 종목을 롱사인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나 메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반도체, 칩 이걸로 이해를 하는데 메타가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장점이 인정받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는 땅 따먹기 싸움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모든 4개 기업의 공통점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고 실제로 엔비디아에 돈을 벌어주는 회사들도 이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케이펙스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의 거대 언어 모델들을 개발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로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승자가 될 텐데 그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는 또 알파벳이 막 좀 좋아 보이다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알파벳의
제미나이가 좀 뭔가 오류가 있어. 그러면 제미나이가 알파벳은 훅 빠지고 다른 주식들은 막 오르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수익성 관리를 지금 메타가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 메타가 지금 현재에서는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메타와 관련해서 가장 다른 빅7, M7에 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 분야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만한 때도 되긴 했거든.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주도의 어떤 하나 그 키워드가 될 것이냐, 말씀하신 LLM, 그냥 이것을 통한 일반적인 그 검색,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의 검색이 우위가 부각이 되는 것이냐, 요거 성격에 따라서 사실 그 다음에 걸쳐지는 종목들의 그 파급 효과도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말을 생각,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타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니까 되게 후회하고 있다. 이름을 괜히 바꿨다. 후회했다? 이름을 괜히 바꿨다. 진짜? 네, 이름을 괜히 바꿨다. 이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니까 아직은 그냥 LLM, 이 거대 언어 모델,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이 참 기술의 진보가 너무나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미래에 정말 빅 트렌드로 떠오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다른 거에 또 파묻혀버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진입시장에서 안 보고 이게 모두가 다 끝나고 가격이 좀 비싸졌어도 승자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한국 증시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약하죠, 반등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핵심 주도주는 AI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랠리에 해당하는 종목군이라는 게 그냥 일부 몇몇 개 반도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메타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해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약세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그렇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요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요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한 절반 회복했나요? 네.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 회복한 것 같은데 앞서 보여드린 ARM이 요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회복력을 쭉 보면 하이닉스는 상위 5%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보다 회복을 못한 주식들이 못한 반도체가 훨씬 많다. 네.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이닉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회복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이 정도 회복은 되게 빠른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볼 요진이, 그러니까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서 그래도 상위에 있구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뭐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여행 관광, 내수,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대형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수 유통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차트를 하나씩 보면은 다 이게 똑같거든요.
우하향 추세. 우하향 추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주식들의 시총을 다 합하면 결코 작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열거했던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소재, 여행관광,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섹터들이 최소한 우하향 추세에서만이라도 벗어나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만보다는, 그리고 한 일본의 한 버금가는 수준으로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저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이 주식들이 반전할 거다. 저는 원래 미국이 좀 금리를 내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강하면 이들이 반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상보다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강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전체 중장기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오고 났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좀 아웃퍼폼하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장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전략은 또 제가 오늘 PPT로도 또 만들어 그래요? 봤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종목이 다 빠졌으니까 왜 네. 종목 교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다 같이 빠져 있을 때 좋은 종목으로.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는데 쉽진 않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딱 가면은 제가 기대에 부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좀 기대 부응합시다. 일단은 일단 준비하신 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추세의 복귀일 뿐이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은 제가 내부적인 요인들을 더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식 몰빵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전에는 제가 극단적인 부속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추세 회복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식 투자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게 극단적으로 공격적이어야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언더퍼폼의 시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참에 좀 종목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엔비디아를 한번 사보고 이참에 빅테크를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결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빠졌을 때 완전 공포가 있어서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에서 또 한 지금 10% 15% 막 좀 올랐죠. 15% 막 네.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자니 또 불안한 거지. 그렇죠.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데 네. 이게 가다가 다시 꺾인다면 내가 도대체 지금 오른 상태에서 사서 몇 프로를 먹을 수 있겠냐. 이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기대, 그렇지. 이거는 그 기대는 할 수 있어. 예. 다른 주식은 그 기대조차, 이 주식이 올라가야 장이 좋아지니까 내 주식도 올라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사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주식 100% 이렇게 가면 위험해지죠. 하지만 이참에 조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주식들을 조금 일부 정리해서 내가 외화벌이를 하겠다라는 그 애국심으로 한번 좀 옮겨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기존의 시장 색깔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 그 이전의 주도주, 네. 만약에 지금 빠졌다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도주에 올라타는 게 네. 맞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고 있으면 그래도 돌파 이거를 기대라도 해보는데 SK 하이닉스 네. 24만 8천 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예, 기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20%니까. 예,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돌파를 해서 시장이 진짜 좋아져야 내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좀 가격적으로 또 저가 대비하면, 근데 늘 주식은 저가 대비하면 항상 가격은 늘 부담스러운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요참에 조금 옮겨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좀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선 정말 반도체 하나로만,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엔비디아나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몇 개로만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